저번 시간에 이제 관할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관할. 자, 여기. 자, 모르고 말씀드리고 나가는 걸 안 해가지고. 자, 저 수업할 때 항상 여기 목차가 써져 있을 겁니다. 목차가. 이쪽 편에. 모든 법에서. 한 동형 모의고사 치기 전까지는 항상 여기 목차가 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목차를 보시고 참고를 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 하고 있는 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그래서 우리나라 국토 전체에 대해서 먼저 계획을 세우고 이 계획을 통해서 국토를 규제를 합니다. 먼저 그 다음에 이용을 하는 것에 관해서 규제를 하는 것, 요거에 관해서 다룬 법률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그래서 먼저 계획부터 나오죠. 첫 번째가 광역도시계획. 요 광역도시계획은 둘 이상의 시, 군에서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도시군 계획. 요 도시군 계획은 관할에서 수립하는 계획이죠. 관할에서. 그래서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군을 하나의 단위로 해서 수립하는 계획이 도시군 계획. 그 다음에 도시군 계획은 다시 둘로 나뉘는데 첫 번째가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기본계획은 관할에서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도시군 관리계획. 은 역시 도시군 계획의 일종이니까 만드는 곳은 관할에서 이 계획을 구체화시키는 겁니다. 구체화. 이렇게. 그래서 여기까지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말이 계획이기 때문에 여기까지가 우리나라 국토를 먼저 계획으로 규제를 하는 계획 규제에 관한 부분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방금 시간에 했던 게 관할의 원칙. 그래서 관할에는 크게 그게 그거 같다니까 다시 한번 해보죠. 그게 그거 같긴 또 뭐가 그게 그거 같습니까? 자, 광역지자체부터 한번 써보죠. 광역지자체. 서울특별시, 그 다음에 인천, 부산, 광역시 같은 것들. 야, 특별시 밑에는 자치구만 존재합니다. 기초지자체로. 자치구만. 이 특별시 밑에는 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광역시는 아까 말씀드렸죠. 직할시랑 군이 합쳐지면서 이 광역시가 됩니다. 그래서 이 광역시들 밑에는 자치구도 존재하죠. 자치구. 그 다음에 여기 군도 존재합니다. 군도. 인천시 강화군, 부산시 기장군, 울산시 달성군 이런 것들. 군이 존재합니다. 군이. 그 다음에 광역지자체의 지위에 있는 게 또 도. 경기도, 경상남도, 경상북도, 충청남도, 충청북도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 도 밑에는 일단 시, 경기도, 광명시, 경기도, 안양시, 경기도, 부천시, 경기도, 성남시 이런 것들. 시. 그 다음에 도 밑에는 군도 존재하죠. 경기도, 양평군, 경기도, 가평군 이런 것들. 군. 이렇게. 그래서 이게 이제 광역지자체고 이게 이제 기초지자체. 이런 것들. 겹치는 것들을 한마디로 해보면은 특별시, 광역시를 묶어서 시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각종 도들, 이게 도. 그래서 시도가 이제 광역지자체가 되는 거고, 기초지자체, 시, 그 다음에 군, 구. 그래서 이걸 묶어서 시, 군, 구라고 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중앙관으로서 각부 장관들이 나오는데 공법체계는 대부분 국장. 그 다음에 특이한 애가 광역지자체이긴 한데 기초지자체를 두지 않는 특별자치시랑 특별자치도, 세종시랑 제주도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여기 기초지자체인 시, 도 밑에 있는 시 중에서 인구 50만 이상인 시를 따로 대도시라고 합니다. 대도시. 그래서 이 대도시들은 특별시나 광역시는 아니고 도 밑에 있는 시인데 인구가 많다 보니까 일부 권한을 시, 도지사랑 같이 행사합니다. 그래서 책에 보면은 시, 도, 대도시 이렇게 묶여 나오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가끔이 아니라 자주 있습니다. 자주. 이렇게. 여기 이제 관할의 체계입니다. 관할의 체계. 그 다음에
광역도시계획,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관리계획이 각각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고양시, 그 다음에 부천시, 그 다음에 뭐 안양, 큰 것들만 써보죠. 그 다음에 성남, 그 다음에 뭐 구리, 뭐 파주, 이렇게 요 밑에 뭐 수원, 뭐 이런 것들 이렇게. 자, 도시가 예전에 커지기 전에 뭐 70년대, 80년대 요럴 때는 산업화가 이루어지기 전에는 이 시들 안에서의 문제는 도시군 기본계획, 즉 도시군 계획만 가지고도 충분히 해결이 되더라는 겁니다. 도시군 계획은 관할 단위로 수립하니까 서울시에서는 서울시를 단위로, 안양시에서는 안양시를 단위로, 부천시는 부천시를, 성남시는 성남시, 수원시는 수원시를 단위로 하나의 단위로 해가지고 수립하는 계획이죠. 그래서 수원시 안에서, 안양시 안에서, 부천시 안에서, 서울시 안에서 수립하는 계획이 도시군 계획. 근데 서울시 안에서 수립하고 안양시 안에서 수립하고 부천시 안에서 수립을 하는데 요게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면은 도시군 기본계획, 그 다음에 방향 잡아놓은 걸 구체화되는 계획이 도시군 관리계획인 겁니다. 이렇게 그것과의 관계는 좀 이따 또 설명을 드리고, 자, 광역도시계획은 책에 이제 법에 정해있는 광역계획권에서의 장기 발전 방향이죠. 광역계획권. 자, 그래서 이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둘 이상의 시군을 만들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너무 많더라는 거죠. 그래서 서울, 뭐 파주, 고양 이렇게 묶을 수도 있고, 이렇게. 그 다음에 서울, 부천, 안양, 성남, 구리 뭐 이렇게 묶을 수도 있고, 이렇게. 그 다음에 서울 빼고 부천, 안양, 뭐 구리, 성남, 수원 이렇게 묶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경우의 수가 너무 많으니까 먼저 계획을 어디서 만들겠다라는 걸 정해줘야 되는 겁니다. 자, 도시군 계획은 어디서 만든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관할에서. 도시군 계획은 관할에서 만들겠다라고 법에서 정의를 해둔 거죠. 그래서 서울시에서 도시군 계획을 만들 때는 서울시를 하나의 단위로 해서 수립하는 거고, 안양에서 만들 때는 안양시를 하나의 단위로 해서, 부천에서 만들 때는 부천시를 하나의 단위로 해서 만들겠다라고 이미 법에서 정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따로 지정을 할 필요가 없죠. 근데 광역도시계획은 광역계획권에서, 즉 둘 이상의 시군에서의 장기 발전 방향이니까 어디를 둘 이상의 시군으로 해서 계획을 만들지, 즉 여기 우리가 뭐 GTX 같은 거 만들 때 저 파주에서부터 수원까지 뭐 내려오고 막 이런 겁니다. 여기서부터 인천에서부터 출발해가지고 저 남양주까지 가고 막 이런 식으로. 이런 것들은 서울시 안에서 만드는 계획만 가지고는 커버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렇게 GTX가 지나다니는 노선을 쭉 광역계획권으로 다 지정하는 거죠. 인천부터 시작해가지고 저 남양주까지를 지정해서 여 안에서 GTX 한번 만들어 보자라는 광역계획권을 수립하고 그 안에서 계획을 만드는 겁니다. 그 안에서. 이렇게. 그래서 예전에는 시 안에서만 계획을 만들다가 이제는 인접한 시군의 서울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근의 경기도를 끌어들여서 해결을 해야 될 필요성이 생기니까 서울시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여러 개의 시, 군을 연합을 해서 계획을 만드는 겁니다. 요게 이제 광역도시계획. 그래서 광역도시계획은 둘 이상의 시, 군. 그래서 빨간색에서 계획 만들겠다라고 서울, 고양, 파주를 묶어가지고 지정을 해주죠. 그러면 여기가 광역계획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안에서 서울, 고양, 파주 안에서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 바로 광역도시계획. 근데 서울시에서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면은 서울시 기본계획, 광명시에서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면 광명시 기본계획. 이런 것들은 누구나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구글에 검색하면 PDF 파일로 예쁘게 정리를 해서 올려놨습니다. 이렇게. 근데 다만 지금 우리가 뭐 공법상의 용어를 모르니까 해석이 안 될 뿐이죠. 거기 보면 되게 자세하게 나옵니다. 이 기본계획이 생각보다. 서울에는 도심이 3개가 있습니다. 뭐 종로랑 영등포랑 강남 이쪽에. 그 다음에 각각의 이제 부도심들이 몇 개 있고, 그 다음에 도심을 이 3가지를 연결하고 이 도심지에서 각각 부도심으로 연결을 해 놓습니다. 그러면 인프라들이 깔릴 때 여기서부터 깔리는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기본계획에 보면은 이 지역,
무슨 로타리 일대 내지는 무슨 사거리 일대를 지금은 주거지역의 몇 프로, 상업지역의 몇 프로, 공업지역의 몇 프로, 녹지지역의 몇 프로인데 앞으로 2040년까지는 주거지역의 비율을 몇 프로까지, 공업지역의 비율을 몇 프로까지, 상업지역의 비율을 몇 프로까지 바꾸겠다라는 계획까지 나옵니다. 그러면은 주거지역의 비율이 올라간다면은 여기는 녹지 공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개발을 해서 좀 주거용지로 확보를 한다 이 말이겠죠. 그 다음에 상업용지의 비율이 높아지면은 여긴 땅값이 좀 오르겠네 뭐 이런 것들을 기본계획을 통해서도 충분히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이제 이런데 뭐 강의를 한다니까 몇백억대 자산가를 한번 만난 적이 있습니다. 소고기 사준다길래 당장 뛰어갔죠. 이렇게 갔더니만은 그냥 막 그 친구분들끼리 이제 막 이야기를 하시는데 저를 이제 초대를 한 거예요. 가가지고 막 이렇게 듣는데 어르신들 이야기하니까 그냥 조용히 있었죠. 고기 먹고 있었는데 막 이제 자기들끼리 우리 땅 보러 가자면서 땅 보러 간답니다. 땅 보러 간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네 그러면은 여기 기본계획을 확인을 했냐라고 친구한테 묻는 겁니다. 그분은 공인중개사도 아니고 부동산 관련 업무를 하시는 분도 아니고 학원에 그 수학학원 강사하다가 이제 투자만 위주로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분들도 확실히 이제 토지를 투자하고 이런 분들은 이러한 것들을 이 서울시가 내지는 광명시가 과천시가 앞으로 10년 20년 동안 어떻게 발전해 나갈지를 확인하고 땅을 사는 겁니다. 땅을 이렇게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지도 같은 게 기본계획, 뭐 광역도시계획 이런 것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광역도시계획이랑 도시군 기본계획 뭐 여기서도 충분히 말씀을 드렸는데 차이점이랑 공통점을 한번 보면은 일단 차이점은 광역도시계획은 어디서 만드는 겁니까? 여기 둘 이상의 시군, 둘 이상의 시군이 지정이 되면 광역계획권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광역계획권에서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 광역도시계획. 근데 도시군 계획은 어디서 만드는 겁니까? 관할에서. 이게 차이점. 그래서 광역도시계획은 둘 이상의 시군에서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고 도시군 기본계획은 관할에서 광명시가 앞으로 10년, 20년 동안 어떻게 발전해 나갈지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 기본계획. 자, 공통점은 계획인 것도 공통점이긴 한데 관리계획도 계획인 건 마찬가지죠. 칠판에 써놓고 물어봅니다. 칠판 뭐 똑같이 써져 있는 말이 장기, 발전, 방향. 즉 방향을 제시하는 거예요. 방향만 제시한다. 방향만. 자, 요거 가지고 방향을 제시할 때는 뭔가 이렇게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겠다라는 방향, 지침 같은 걸 제시할 때는 구체적으로 만들어 놓을까요? 추상적으로 만들어 놓을까요? 그렇죠. 앞으로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까 일단 방향 잡을 때는 추상적으로 만들었어요. 추상적으로. 즉, 이 방향을 제시하는 광역도시계획이나 기본계획 같은 경우에는 이게 추상적 행정계획, 추상적으로 조금 지우고. 자, 추상적인 계획들은 추상적.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니까. 자, 근데 공법은 무슨 법이라고 했습니까? 규제법. 규제를 할 때는 구체적으로 해야 될까요? 추상적으로 해야 될까요? 구체적으로. 규제법의 가장 대표적인 법이 형법이라고 했죠? 형법 같은 데서 나쁜 짓을 하면 처벌한다? 구체적입니까? 추상적입니까? 추상적이죠. 나쁜 짓이 뭔지를 모르는 나쁜 짓이. 사람에 따라서는 나쁜 짓이 다 다를 수도 있고. 그래서 사람을 살해한 자는 타인의 물건을 절취한 자는 이렇게 해석 가능하게끔 구체적으로 규제를 하는 거죠. 즉, 이러한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군 기본계획, 방향을 제시하는 추상적인 계획은 일반 국민을 규제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렇죠. 추상적이기 때문에 이걸로는 규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즉, 똑같은 말로 광역도시계획이나 기본계획은 일반 국민에게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효력이. 추상적인 계획이기 때문에 일반 국민에게는 규제를 가할 수가 없고, 즉 규제를 가할 수가 없으니까 일반 국민에게는 효력이 없다라는 겁니다. 즉 행정청 내부만을 구속한다. 행정청 내부만. 행정청 내부만을 구속하지 일반 국민에게는 이러한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 이걸 똑같은 말로 뭐라고 부르냐면은 구속력이 없다라고 합니다. 구속력이 없다. 그래서 구속적, 비구속적이다라고 합니다.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비구속적이다라고 하죠. 그리고 요런 것들, 방향 제시하는 종합계획 이런 것들은 뭐 비구속적 행정계획이라고 표현합니다. 비구속적 행정계획. 그 다음에 이 비구속적이다 이 말이랑 똑같은 말이 뭐냐면 처분성이 없다라고 합니다. 처분성이 없다.
지금 써놓은 게 다 똑같은 말입니다. 추상적 계획이고, 이 추상적 계획으로는 일반 국민에게 규제를 가할 수가 없고, 즉 효력이 없고,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비구속적 행정 계획이라고 하고 처분성이 없다라고 합니다. 자, 결론. 이러한 추상적인 행정 계획으로는 규제를 가할 수가 없으니까 이런 것들을 비구속적이라고 하고, 그리고 일반 국민에게는 효력이 발생한 적이 없으니까 이 일반 국민이 광역도시계획이나 기본계획으로 나의 재산권이라든지 기본권이 침해받았다고 해서 행정, 쟁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이게 결론. 시험에는 이게 나옵니다. 자, 나한테는 어떠한 구속력도 발생하지 않는 겁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죠. 내가 안양시 이쪽에 집을 하나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광역도시계획에서 여기서 뭐 광역전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나간다라고 방향을 잡아놓습니다. 광역도시계획이나 기본계획에서 방향을 이렇게 잡아놓으면은 이 집주인한테는 효력이 발생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효력이 발생하지 않죠. 그냥 방향만 잡아놓은 겁니다. 실제로 이렇게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는 모르는 거죠. 그냥 방향만 잡아놨는데 내가 이러한 광역도시계획이나 기본계획 같이 방향만 잡는 계획으로 인해 가지고 나의 재산권이 침해받았다라는 이유로 행정쟁송을 제기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이 사람한테 효력이 아무 효력도 없는데, 구속력이 전혀 발생하지 않았는데 야 이쪽으로 기차 지나가면 안 돼? 라는 식으로 행정쟁송을 제기할 수 없죠. 이 사람은 효력을 받은 적이 없는데. 이렇게. 자, 요런 것들이 뭐 시험에는 이게 나오는데 추론에 나오는 과정입니다.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은 추상적으로 만들고 이 추상적인 계획으로는 일반 국민에게 규제를 가할 수가 없고, 즉 효력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비구속적 행정계획이라고 부르고 똑같은 말로 처분성이 없다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결론, 시험에는 이게 나오죠. 행정쟁송을 제기할 수 없다라는 거. 이렇게 해서 뭐 광역도시계획 쪽에 가면 나옵니다. 광역도시계획 쪽에. 143페이지죠. 광역도시계획은 143페이지에 나오는데 뭐 아까 의의는 읽었고 그림 밑에 그 법적 성질이라는 게 나옵니다. 143페이지에 법적 성질 읽어보죠. 광역도시계획은 행정청 내부에만 직접적으로 효력을 미치는 행정계획으로 일반 국민에게는 효력이 발생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그래서 직접적으로 효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법원 재판 대상이 아니다. 즉 행정쟁송을 제기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이런 것들로 행정쟁송이라는 거는 행정심판 이런 것들을 합쳐서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법적 성질. 그 다음에 하나만 더 해보면은, 자, 여기 써져 있는 계획들도 상하관계를 가집니다. 상하관계. 여기 이제 용어에 정해 가면 하나 더 나오는데 국가계획이라는 게 있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계획들도 뭐 상하관계를 가지는데, 이 상하관계를 가지는 계획들은 일정한 지위를 가집니다. 그걸 한번 설명해 보죠. 여기 광역도시계획에 보니까 서울시에서 외곽순환도로 같은 걸 만든답니다. 그래서 뭐 여기 안양, 성남, 구리 뭐 이렇게 쭉 파주 이런 걸 지나는 고속도로를 만드는 거죠. 순환도로를 하나. 자, 이런 것들을 만들 때는 이제 광역도시계획으로 만들겠죠. 근데 광역도시계획에서 이런 계획들을 만들어 놨는데 그 밑에서 성남시에서 계획을 만든다고 그러죠. 광역도시계획상은 고속도로가 이쪽으로 지나가는데 성남시장이 보기에는 도로가 이쪽으로 지나가면 나는 싫더라는 거죠. 그래서 야, 성남시 지나갈 때는 광역도시계획은 이렇게 만들어놨지만은 성남시 기본계획으로 도로를 만들 때는 요쪽 성남시를 통과하는 도로는 요렇게 지나가라고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광역도시계획은 이쪽으로 지나가기로 계획을 만들어놨는데 성남시에서 만드는 기본계획은 이쪽으로 지나가게끔 계획을 만드는 거죠. 이렇게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렇겠죠. 그렇겠죠. 돈이 이중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광역도시계획이 도시군 기본계획보다는 상위계획이고 요 광역도시계획보다는 상위계획으로 국가계획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그 다음에 광역도시계획 밑에 기본계획 있고 기본계획 밑에 관리계획 이렇게. 자, 상위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곳에서 하위계획을 수립할 때는 이 하위계획은 상위계획에 부합하게끔 수립을 해야 됩니다.
그렇겠죠? 그 다음에 상위 계획의 내용이랑 하위 계획의 내용이 충돌할 때는 상위 계획이 우선합니다. 여기 상위 계획, 하위 계획에다가 이 계획 이름만 넣어보면 됩니다. 자, 국가계획이나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곳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럴 때는 이 기본계획은 상위 계획인 국가계획이랑 광역도시계획에 부합하게끔 수립을 해야겠죠? 그 다음에 국가계획이랑 광역도시계획의 내용과 기본계획의 내용이 충돌합니다. 뭐가 우선할까요? 국가계획이랑 광역도시계획의 내용이 우선합니다. 다른데도 이름만 딱딱 넣으면 됩니다. 국가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데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합니다. 이럴 때 광역도시계획은 뭐에 부합하게 수립해야 됩니까? 국가계획에. 그 다음에 국가계획의 내용과 광역도시계획의 내용이 충돌할 때는 뭐가 우선합니까? 국가계획의 내용이 우선합니다. 요거 뭐 이런 거 지금 방금 쓴 거 방향을 제시하는 추상적인 계획들의 성질이랑 요거 상위계획, 하위계획과의 관계 이런 것들은 뭐 한 번만 들어놓으면 안 까먹겠죠? 이렇게 이런 것들이. 그래서 하위 계획을 수립할 때는 상위 계획에 부합하게끔 수립을 해야 되고 상위 계획과 하위 계획의 내용이 충돌할 때는 상위 계획이 우선합니다. 이런 것들. 자, 그 다음에 거기 뭐 책에 보면은 지정권자, 뭐 수립권자, 수립 절차, 승인 뭐 이런 말들이 나오는데 지금은 권한자는 안 한다라고 했는데 자, 계획이 만들어지는 기본 원리를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칠판에만 해도 뭐 관리계획, 기본계획, 도시군계획, 광역도시계획, 그 다음에 칠판에 안 써져 있는 것들도 우리 공법 체계만 해도 수많은 계획들이 나오고 여기 공법책뿐만 아니라 다른 법에도 많은 행정계획들이 있겠죠. 그러한 행정계획들을 만드는 절차가 비슷비슷할까요? 완전 다를까요? 그게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닙니까? 비슷비슷해야 이게 이러한 절차대로 흘러가니까는 그렇게 계획을 만드는 거지 모든 계획들이 만드는 절차가 완전히 다르다면은 공무원들이 계획을 만들 때마다 책을 찾아보면서 만들어야겠죠. 그래서 이게 다 행정법 안에 나오는 건데 행정 계획들이 만들어지는 기본 원리가 있습니다. 기본 원리가. 제가 지금부터 쓰는 거는 뭐 광역도시계획, 도시군 계획이 만들어지는 절차가 아니라 각종 행정 계획들이 만들어지는 기본 원리를 한번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계획 만드는 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수립한다라고 합니다. 수립. 만드는 거. 계획 만드는 걸 수립. 그 다음에 만들어진 계획은 확인을 받아야 돼요. 확인을. 그걸 승인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계획이 만들어지는 절차는 크게 수립하고 승인합니다. 수립하고 승인. 수립하고 승인. 크게는 두 가지 절차. 수립하는 절차가 있고 만들어진 계획을 확인받는 승인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크게는. 자,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수립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이걸 이제 수립권자라고 하고 승인하는 사람을 승인권자라고 하는데 수립권자랑 승인권자는 여기 관할의 체계에서 동등한 레벨의 사람일까요? 아니면 한쪽이 높은 사람일까요? 어느 쪽이 높으면 되겠습니까? 상식이죠. 너무나 당연한 거죠. 이게 만들어진 걸 위에 사람한테 확인받는 거. 자, 여기다 대입을 한번 해보죠. 만약에 계획을 만든 사람이 시장, 군수, 구청장, 기초지자체장이 계획 만들었습니다. 확인 누구한테 받으면 됩니까? 시군구 위에 누구 있습니까? 시군구 위에. 그래서 시도지사한테 확인받으면 되겠죠? 시도지사한테. 만약에 계획을 만든 사람이 시도지사입니다. 누구한테 확인받으면 됩니까? 대통령 말고 대통령 공법책에 안 나옵니다. 국장. 중앙한테. 이렇게. 그러니까 시장, 군수, 구청장, 기초지자체가 만든 거는 그 위에 있는 광역지자체한테 확인을 받고 광역지자체가 만든 거는 국장한테 확인을 받고 이걸 외워야 됩니까? 상식선에서 확인되는 거 아닙니까? 상식. 이걸 외우고 앉았어. 외우고. 이걸 외우고 공법 어렵다. 그렇게 하면 어렵습니다. 그렇게 하면. 계획들이 너무 많이 나오는데 엄청나게 많은 계획들이 있는데 그 권한자들 다 외우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물론 외워야 될 것도 있죠. 외워야 될 것도 있는데 이게 기본 원리입니다. 기본 원리. 그러니까 기초지자체가 만든 거는 위에서 시도지사가 승인을 해주고 시도지사가 만든 거는 위에서 국장이 승인을 해주는 게 기본 원리. 이렇게 여기다 대입을 하면 됩니다. 근데 이제 법의 성질에 따라서 약간씩 달라지는 게 있긴 한데 이게 기본적인 체계입니다. 기본적인 만들고 확인받고 만드는 사람은 밑에 사람, 그 위에 있는 사람한테 확인받고 그 다음에 여기 광명시장이 광명시 기본계획을 만든다라고 생각을 해보죠.
광명시 기본계획을 만들 때 광명시장은 시장실에 앉아가지고 상상의 나래를 펼쳐서 그냥 막 만들까요? 아니면 여러 가지 조사를 해가지고 자료를 모아가지고 계획을 만들까요? 조사를 하겠죠. 그거를 계획 만들기 전에 인구, 경제, 사회, 문화 여러 전반, 사회 전반에 관한 것들을 조사를 합니다. 그걸 이제 기초조사를 한다고. 기초조사. 조사. 모든 계획을 만들 때 당연히 뭔가 조사는 해야겠죠. 조사. 그 다음에 의견을 듣습니다. 의견은 2번을 듣습니다. 앞으로 의견 몇 번 듣습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2번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한 번은 주민한테 의견을 듣는 주민의 의견 청취 절차가 있고, 그 다음에 2번째는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습니다. 이렇게. 자, 광명시 주인이 아까 누구라고 했습니까? 주민들. 그렇기 때문에 주인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주인한테. 광명시장에게 나의 권한을 위임해줬긴 했지만은 내가 위임한 뜻대로 잘 하고 있는지 지 마음대로 할까봐 이 사람들이 견제를 하는 거죠. 주인들한테 진짜 한번 물어봅니다. 제가 이렇게 계획을 만들었는데 이렇게 해도 괜찮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이런 것들을 뭐 광역도시계획이나 기본계획에서는 공청회라는 절차를 거치고, 여기 관리계획에서는 열람 내지는 뭐 공람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런 것들은 나중에 구분하시면 됩니다. 나중에 이렇게. 그래서 주민한테 먼저 의견을 듣습니다. 그 다음에 의회. 자, 우리나라 전체 의회가 어디입니까? 국회. 이 국회를 뭐라고 불렀었죠? 입법부. 그 다음에 이 민주주의 국가들에서는 3권이 분리가 되어 있죠. 입법, 사법, 행정. 자, 입법부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법 만드는 거. 그게 첫 번째 역할. 그 다음에 2번째, 3권이 분립이 되어 있으니까 이 3가지의 권한들이 서로가 서로를 견제를 합니다. 2번째는 견제의 역할을 합니다. 견제. 힘의 규정을 유지를 하는 거죠. 즉 여기서도 의회에서 이 사람들, 뭐 지자체로 따지면 이게 행정청이 되겠죠. 이런 사람들을 견제를 하는 겁니다. 견제 역할. 그래서 시장, 이런 지자체장들이 독단에 빠지지 않게끔 견제기구들을 이렇게 의견 청취를 통해서 두는 겁니다. 계획 만들 때 각종 자료 조사하고, 그 다음에 견제를 하기 위해서 주민과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고, 계획을 이렇게 만들었죠. 이렇게 계획 만드는 데까지가 요까지 절차. 그 다음에 만들어진 계획을 이제 승인해달라고 승인권자한테 보내줍니다. 자, 광명시장이 계획을 만들어가지고 경기도지사한테 승인해달라고 보냈는데, 이 광명시에서 만든 계획의 내용에 보니까 환경 관련 문제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뭐 미세먼지 이런 것들에 대한 각종 이런 계획들을 만들어 놓은 거죠. 근데 이 경기도지사가 이재명 씨가 법률 전문가지 환경 전문가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세먼지 대책에 대한 이 자료가 계획이 들어왔는데 경기도지사는 환경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그러면은 그냥 자기 마음대로 승인해주면 됩니까? 누구한테 물어봐야 됩니까? 그래서 협의라는 거랍니다. 협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물어봅니다. 제가 이러한 계획이 들어왔는데 환경 관련 문제니까 잘 모르겠으니까 네가 확인을 해보고 이렇게 해도 괜찮겠냐라고 확인받는 거죠. 협의. 그 다음에 심의라는 절차가 겁니다. 심의. 우리가 뭐 심의는 많이 들어봤는데, 심의라는 거는 어떤 각종 위원회에서 여러분 원탁에 관계 초보자들이 모일까요? 관계 전문가들이 모일까요? 전문가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계획을 승인하는 게 옳은지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심의 절차를 거칩니다. 역시 승인권자를 견제하는 제도겠죠. 이것도 심의하는 것들 이렇게.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모르는 거는 물어보고, 그 다음에 전문가들한테 다시 확인받고 승인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고 나면은 이제 승인을 하는 거죠. 이게 이제 계획들이 만들어지는 절차입니다.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모든 계획이 다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모든 계획이. 근데 각 계획의 특성에 따라서 각각 뭐 일부 절차를 생략하기도 하고 더하기도 하고 하긴 하는데, 기본적으로는 다 이렇게 만듭니다. 기본적으로. 이걸 외우죠, 외워. 2문자 따가지고 뭐 의견 듣고 협심 뭐 이러면서 2문자 따서 외웁니다. 정말 답답해, 정말. 공부하고 있는 거 보면 뭐 답답해가지고 그렇게 하면 공부가 너무 어려워. 2문자를 너무 이렇게 많이 따시는데, 저는 2문자를 잘 안 땁니다. 웬만하면 2문자를 안 따고 2문자 말하는 시간에 제가 본문을 몇 번이고 외워서 5번이고 6번이고 계속 반복해서 말할 겁니다. 2문자는 엄청난 위력을 가지는 겁니다. 객관식 문제에서 2문자만 딱 가지고 있으면은 2문자를 정확하게 외웠을 때 진짜 10초짜리 문제들이 수두룩하죠. 근데 2문자의 가장 단점이 뭐냐면은 2문자만 생각나는 겁니다. 2문자만. 이게 뭐 2문자를 4글자를 따죠.
뭐 재밌는 걸로 따면 뭐 재밌는 걸 이렇게 따놓으면은 그 두 문자만 머릿속에 계속 맴돕니다. 근데 우리가 공법만 하는 게 아니라 6개의 과목을 하죠. 그 6개의 과목마다 싹 다 두 문자를 답니다. 처음에는 무슨 법에 나왔는지를 모르는 무슨 법에. 이 두 문자가 생각은 나는데 무슨 법에서 나왔는지 생각이 안 나죠. 그 다음에 무슨 법에서 이제 계속 반복하다 보면은 이거 공법 두 문자인데? 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어디에 나온 건지 모른다. 본문 내용을 모른다. 내용. 그래서 저는 두 문자를 따긴 따는데 그걸 항상 본문 옆에다 써놓습니다. 반드시 완벽한 문장을 보고 그거랑 같이 봐야 됩니다. 어떤 분들 보면은 이렇게 메모지에다가 두 문자, 네 글자, 뭐 5글자 이런 것들만 딱 적어가지고 막 들고 다니면서 뭐 하고 돌아다니죠. 그것만 생각나, 그것만. 본문 내용이 생각이 안 나요. 그러면은 외울 필요가 없는 거죠. 두 문자로. 그래서 두 문자를 따는 건 좋습니다. 좋은데 반드시 옆에다가 완전한 문장을 써놓고 같이 보셔야 됩니다. 같이 보셔야 이 내용이 생각이 나지. 두 문자만 딱 따가지고 이렇게 들고 다니면은 이 두 문자밖에는 기억이 안 납니다. 이 두 문자도 원래는 객관식 시험에서 쓰던 게 아닙니다. 원래는 주관식 시험을 위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우리가 그 학교 어릴 때 다닐 때 보면은 정말 하기 싫은 게 그거 있죠. 뭐 국어 시간에 시 암송하라는 거 막 번호대로 불러가지고 이거 시 외워왔냐고 이렇게 외워보라는 거. 처음이 정말 생각이 안 나요. 처음이. 근데 처음에 한 단어만 딱 던져주면은 그 뒤에는 그래도 생각이 쭉 납니다. 그런 것들. 그걸 위해서 주관식 시험에서 목차를 두 문자를 이렇게 따놓는 겁니다. 처음 시작 펜만 딱 이제 써지면은 뒤에 내용들은 머리에 다 있으니까. 이렇게. 그걸 위해서 두 문자가 생긴 건데, 이런 것들이 이제 공부할 때 외우기 좋다 이래가지고 객관식 시험에도 이렇게 막 쓰기도 한 건데, 물론 암기할 때는 두 문자가 좋죠. 좋은데 항상 유의하셔야 될 게 본문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그리고 안 외워도 될 거를 굳이 외우지 마시고. 다 이렇게 합니다. 과학도시 계획 이렇게 만들고, 기본계획도 이렇게 만들고, 관리계획도 이렇게 만들고, 이뿐만 아니라 정비법에 가면 정비 기본계획, 정비계획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그것도 다 이렇게 만듭니다. 도시개발구역 지정할 때도 이렇게 합니다. 다 이렇게 하니까 이런 것들은 계속 반복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외워지는 겁니다. 굳이 이런 것들까지 두 문자를 따실 필요는 없더라. 이렇게. 그래서 계획은 크게 수립하고 승인한다고 합니다. 수립하고 만들고 확인받고, 만들고 확인받고, 만들고 확인받고. 근데 거기 광역도시계획에 보면은 맨 앞에 목차에 지정이라는 게 나오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죠. 둘 이상의 시군에서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인데, 이 둘 이상의 시군이 어딘지 압니까? 모릅니까? 모르기 때문에 지정을 해요. 모르기 때문에. 계획 만들기 전에 먼저 여기, 그래서 광역도시계획에는 지정이라는 절차가 들어가는 거죠. 지정하고 나서 그 안에서 이제 기초조사하고 주민한테 의견 듣고 계획 만들어서 확인받는 겁니다. 이렇게. 근데 도시군 계획은 어디서 만드는지가 정해져 있죠. 서울시는 서울시 안에서, 광역시는 광역시 안에서, 뭐 광명시는 광명시 안에서, 가평군은 가평군 안에서 계획을 만드는 겁니다. 어디서 만드는지가 정해져 있으니까 지정할까요, 안 할까요? 할 필요가 없죠. 어디서 만드는지가 정해져 있으니까. 이렇게. 그래서 광역도시계획에는 지정이라는 절차가 앞에 들어가는 거고, 도시군 계획이나 기본계획이나 관리계획에는 이 절차가 따로 없습니다. 이렇게. 근데 모든 행정계획들이 이렇게 원칙적으로 이런 절차로 만들어집니다. 그 다음에 뭐 주민한테 의견 들을 때는 공청회 절차를 거친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제가 1, 2월 달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게 이제 광역도시계획이나 기본계획이 만들어지는 절차. 자, 근데 여기 보면은 광역도시계획이나 기본계획은 방향만 제시하는 계획으로서 추상적으로 만드니까 규제를 가할 수가 없고, 이걸 비구속적 행정계획이라고 했죠. 그래서 행정쟁송을 제기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공법은 무슨 법입니까? 규제법. 규제법인데 규제를 가할 수가 없으면은 이런 것들은 필요가 없는 거죠. 규제를 안 가할 거면 계획을 만들 필요가 없으니까 결론적으로는 규제를 가해야 됩니다. 언젠가는. 그래서 추상적인 계획만 가지고는 규제를 가할 수가 없으니까 이걸 규제를 가하기 위해서 구체화를 시켜요. 구체화. 그게 이거 관리계획. 그래서 추상적인 기본계획으로부터 지침을 받습니다. 지침을 받아서 관할에서 구체화시킨 계획. 이게 관리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광역도시계획이나 기본계획에서는 방향만 설정을 해놓고 방향을 구체화시키는 거. 이게 바로 관리계획. 자, 이것도 한번 예를 들어보죠. 여기 광명시가 있어요. 광명시가. 도시군 기본계획은 광명시에서는 광명시 단위로 수립을 하겠죠. 그래서
지금 2020년 정도 되니까 2030년 경이 되면은 광명시의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해서 광명시 안에 있는 도로 중에 뭐 이쪽을 지나는 도로가 부족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2030년 견해 인구 변화 추이를 봐가지고 도로가 부족할 것이 예상이 되니까 도로가 부족해지면 도로를 설치해 볼까? 방향만 잡아놓는 거. 요게 기본계. 이렇게. 그러니까 이쪽으로 뭐 인구가 지금의 변화 추이대로 계속 증가를 한다면은 도로가 부족해질 것 같으니까 이쪽으로 도로를 한번 만들어 보자라고 방향을 잡아놨습니다. 근데 요때 요 위에 우리 집이 있다라고 해서 이러한 광역도시계획이나 기본계획을 가지고는 행정쟁송을 제기할 수가 없겠죠. 근데 2030년이 실제로 됐는데 진짜로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해서 도로가 부족해지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도로를 방향만 잡아놨으니까 이제 구체화를 시켜야겠죠. 구체화를. 그래서 광명시의 지도를 쫙 펴놓고 진짜로 도로를 이렇게 만들자라고 지형 도면 위에다가 도로 위치를 이렇게 쭉 선을 긋는 겁니다. 선을. 이제 드디어 이게 구체화가 되는 겁니다. 구체화. 그러면은 이제는 우리 집이 진짜로 도로 부지에 편입이 돼가지고 구속력이 발생을 하니까 관리계획은 행정쟁송의 대상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되겠죠. 이제 관리계획을 통해서 구체화를 시키면은 도로 위에, 지도 위에다가 선을 쫙 긋습니다. 선을 긋고 나면은 우리 땅이, 우리 집이 도로 부지에 편입이 되죠. 이제는 실제로 우리 집을 허물고 도로를 설치하는 겁니다. 그때는 행정쟁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구속력이 있으니까. 그래서 관리계획은 방향만 제시하는 광역도시계획이나 기본계획과 달리 구체적 계획으로서 규제를 가할 수가 있고 일반 국민에게 효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구속력을 가지는 행정계획으로서 행정쟁송의 대상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추상적인 기본계획으로부터 지침을 받아서 구체화시키는 게 바로 관리계획입니다. 관리계획. 자, 기본계획이랑 관리계획의 의의만 한번 보겠습니다. 145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145페이지. 거기 맨 밑에 보면은 기본계획의 의의가 나옵니다. 145페이지. 도시군 기본계획이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 이걸 지금은 읽어드리지만 앞으로는 특, 광, 시, 군이라고 할 겁니다. 관할구역 안에서 기본적인 공간 구조와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죠. 종합계획으로서 관리계획 수립의 지침이 되는 계획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기본계획으로부터 지침을 받아서 만드는 게 관리계획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뭐 기본계획도 역시 수립하고 승인하겠죠. 그 다음에 거기 146페이지에 동그라미 3번 볼까요? 법적 성질은 아까 광역도시계획이랑 똑같습니다. 그것도 한번 읽어보죠. 기본계획은 행정청 내부만의 효력이 미치는 계획이며 일반 국민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구속력이 미치지 않는 비구속적 행정계획이므로 이에 대해서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합치면 행정쟁송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그래서 똑같죠. 아까 광역도시계획이랑 법적 성질은. 그 다음에 3번 광역도시계획과의 관계. 아까 말씀드렸던 거 상위계획과 하위계획이 있을 때 하위계획을 수립할 때는 상위계획에 부합하게끔 수립을 해야 되고 상위계획과 하위계획의 내용이 충돌할 때는 상위계획의 내용이 우선한다는 거 그겁니다. 그래서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에 대해서 수립하는 기본계획은 그 광역도시계획에 부합되어야 하며 기본계획의 내용이 광역도시계획의 내용과 다를 때는 뭐가 우선합니까? 그렇죠. 광역도시계획. 졸지 마시고 힘내시고 화이팅! 이렇게 재밌는데 이게. 그 다음에 뭐 나머지는 수립 절차 아까 말씀드렸죠? 수립하기 전에 뭐 기초사하고 의견 듣고 이런 것들입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관리계획 보시죠. 148페이지. 자, 관리계획의 도시군 관리계획이란 역시 관할구역 안에서 즉 특, 광, 시, 군에서 개발, 정비 및 보전을 위해서 수립하는 토지 이용, 교통, 환경, 경관, 안전, 산업, 정보통신, 보건, 복지, 안보, 문화 등에 관한 계획을 말한다. 뭔가 좀 구체적으로 써져 있습니까?
광역도시계획 기본계획에서는 그냥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라고 했는데 관리계획에 오니까 토지 이용, 교통, 환경, 경관, 안전, 산업, 정보통신, 보건, 복지, 안보, 문화 등에 관한 계획을 말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 써놨죠. 예, 그래서 이 관리계획을 통해서 구체화시킵니다. 구체화. 그 다음에 뭐 그림은 심심할 때 한번 보시고 149페이지 2번에 도시군 관리계획의 내용이 나오죠. 공법 41번 문제 뭐 단골손님이죠. 단골손님. 안 외우셔도 됩니다. 자동으로 외우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보면은 기본 계획은 방향만 제시하는 추상적 계획이라고 했는데 이 추상적 계획으로부터 지침을 받아서 관리 계획을 통해서 구체화를 시킵니다. 근데 이 구체화를 시킨다라고 했는데 말로만 구체화 시키는 게 아니라 뭘 구체화 시키는지 구체화되는 내용이 나와야 돼요. 내용이. 그 내용이 거기 박스 안에 있는 거. 6가지 내용이죠. 6가지 내용. 그걸 하나하나 써보죠. 자, 관리계획을 통해서 구체화되는 내용, 즉 관리계획의 내용인데 첫 번째가 용도, 지역, 그 다음에 용도, 지구를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것에 관한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개발 제한구역 이렇게 써져 있습니까? 개발 제한구역. 그 다음에 시가와 조정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 방금 읽은 거 4가지. 끝에 2글자 뭐로 끝납니까? 구역. 그래서 요 4가지가 용도구역입니다. 용도구역. 용도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것에 관한 계획. 자, 용도지역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용도지역? 주거지역 이런 건 들어보셨습니까? 그게 용도지역입니다. 용도지역. 그 다음에 용도지구는 생소할 수 있겠죠. 근데 뭐 방화지구 이런 말 들어봤으면 방화지구? 불 안 나게 조심한다 이런 데인데 그런 것들 용도지구입니다. 그 다음에 용도구역은 거기 있는 4가지 개발 제한구역 들어보셨죠? 우리가 흔히 그린벨트라고 부르는 게 이 개발 제한구역입니다. 그 다음에 시가와 조정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 이런 것들은 좀 생소하겠죠. 이런 것들 각각이 뭔지는 좀 이따 설명을 드릴 겁니다. 다음 주쯤에. 그 다음에 6번에 입지규제 최소구역이라는 게 나오죠. 6번에 입지규제 최소구역. 그것도 구역으로 끝나니까 그것까지 넣어서 용도구역을 요새는 5가지로 분류합니다. 한 5년 전에 새로 생긴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6번에 따져서 놓은 거고 입지규제 최소구역까지 넣어서 용도구역으로 봅니다. 이런 것들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것에 관한 계획이 바로 도시군 관리계획입니다. 도시군 관리계획. 그 다음에 3번째 기반시설. 그나마 익숙한 단어가 나왔습니다. 기반시설이 뭡니까? 도로, 학교, 철도, 항만, 공항과 같은 거. 이렇게 그런 것들이죠. 기반시설. 기반시설을 그냥 막 설치하는 게 아니라 설치하고 정비하고 개량할 때 계획 만듭니다. 계획. 그 계획이 관리계획입니다. 밖에 나가면 뭐 도로 공사하고 지하철 공사하고 이런 것들 많이 하는데 그런 것들이 그냥 막 필요해 해서 막 하는 게 아니라 관리 계획에 따라서 설치하고 정비하고 개량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4번째 개발사업, 그 다음에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개발사업이랑 정비사업. 개발사업 우리가 이제 저번 주에 그 부동산 공법 할 때 도시개발법은 뭐 하는 법이라고 했습니까? 도시개발법. 자, 써보죠. 도시개발법은 아직 개발되기 이전 상태의 이런 저푸는 초원이죠. 이 저푸는 초원을 그림 같은 집을 짓기 전 단계인 이런 네모 반듯한 택지를 만드는 데까지가 개발법이 하는 역할이겠죠. 즉 신도시 만드는 거. 신도시 만드는 거. 이게 이제 개발법이 하는 역할. 그래서 도시개발법에 따라서 이 신도시 만드는 거, 요거를 도시개발사업이라고. 도시개발사업. 저기 있는 사업, 개발사업. 그래서 그 다음에 정비법은 여기 30년 된 아파트가 있었죠. 이 30년 된 아파트를 새로 예쁘게 아파트를 다시 지어가지고 나는 원래 이 30년 된 아파트의 소유자인데 내가 원래 30년 된 아파트에 가지고 있던 권리를 여기 새로 지은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로 바꿔주는 거. 두꺼봐 헌집 줄게 새집 다오. 이게 이제 정비법이었죠. 이 정비법에 의해서 하는 사업, 요걸 이제 정비사업이라고 합니다. 정비사업.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재개발 사업, 재건축 사업, 그 다음에 좀 생소할 수 있는데 주거환경 개선 사업까지 정비 사업에는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것들을 정비 사업이라고 부른다. 그러니까 신도시 만드는 거, 이걸 이제 개발 사업이라고 부르고, 요거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것들을 정비 사업이라고 부른다. 그러니까 개발 사업에 관한 계획, 정비 사업에 관한 계획 역시 관리 계획으로 미리 대략적으로 결정을 해놓습니다. 관리 계획으로. 이렇게. 근데 이 개발 사업은 도시개발법에서, 정비 사업은 정비법에서 따로 규제를 하는 이유는 개발 사업을 하는 절차를 도시개발법에서 규정을 합니다. 사업을 하는 절차. 정비 사업을 하는 절차를 정비법에서 규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개발 사업을 하거나 정비 사업을 하는 절차가 좀 이 관리 계획으로 하기에는 부족하기 때문에 도시 개발 사업을 하는 절차는 개발법에서, 정비 사업을 하는 절차는 정비법에서 따로 규제를 합니다. 이렇게. 다섯 번째.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여섯 번째가 아까 읽은 입지 규제 최소 구역. 이렇게. 지구 단위 계획 구역과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을 먼저 지정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랑 입지 규제 최소 구역에서는 규제를 가할 때 계획 만들어서 계획대로 규제를 합니다. 계획 만들어서. 지구 단위 계획 구역에서는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하고, 입지 규제 최소 구역에서는 입지 규제 최소 구역 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래서 먼저 지정을 해놓고 여기에 맞는 계획을 수립하는 것까지, 요게 관리 계획을 통해서 구체화되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용도 지역, 지구 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것,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정비하거나 개량하는 것,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을 지정하고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것,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고 입지 규제 최소 구역 계획을 수립하는 것들이 그냥 아무렇게나 막 하는 게 아니라 일정한 절차를 거쳐서 하는 거예요. 절차를. 이 절차가 뭐냐면 계획을 만들어서 하는데, 이 계획이 바로 여기 있는 도시군 관리계획입니다. 그러면은 용도 지역을 지정하는 절차랑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절차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둘 다 관리계획으로 하는 거예요. 관리계획으로. 용도 구역을 변경하는 절차나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을 지정하고 입지 규제 최소 구역 계획을 수립하는 절차가 똑같은 겁니다. 관리계획으로. 관리계획으로. 여기 들어가 있는 것들이 싹 다 똑같이 관리계획으로 합니다. 관리계획으로. 근데 개발 사업을 하는 절차, 정비 사업을 하는 절차는 관리계획 절차를 거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개발 사업은 개발법에서, 정비 사업은 정비법에서 따로 빼놓는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거는 개발 사업을 하자, 정비 사업을 하자 정도의 개략적인 계획까지. 그러니까 광명시 안에서 뭐 여기는 뭐 도시가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뭐 정비 사업을 할 때는 별로 없겠지만은 뭐 좀 오래된데, 이런데 재개발을 한번 해보자, 재개발 사업을 하자 정도라는 계략적인 계획까지는 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데, 재개발 사업을 하는 절차는 정비법에 가면 배웁니다. 그 다음에 요 인근에서 신도시 한번 만들어보자, 개발 사업을 해보자라는 것 정도까지는 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데, 개발 사업을 하는 절차는 도시개발법에 가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4번만 빼고 나머지 용도 지역, 지구, 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거, 기반시설을 설치하고 정비하고 개량하는 거,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을 지정하고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하고,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을 지정하고 입지 규제 최소 구역 계획을 수립하는 절차가 다 똑같이 관리계획으로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관리계획이 만들어지는 절차를 먼저 배웁니다. 요 6가지의 공통사항들 먼저 빼서 배우는 거죠. 관리계획이 만들어지는 절차. 자, 아까 광역도시계획이나 기본계획은 추상적인 계획이니까 요 계획 만드는 거를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계획 만드는 거? 수립. 그렇죠. 수립. 추상적인 계획들은 만드는 걸 수립한다라고 하고, 만들어진 계획을 확인받는 거? 요렇게. 요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요것만. 1월 달에 올 때 앞에 거 다른 거 볼 필요도 없고 수립 승인합니다. 수립 승인. 요것만. 광역도시계획이나 기본계획. 근데 관리계획은 광역도시계획, 기본계획과는 달리 구속력을 가지는 계획이기 때문에 똑같은 말인데 용어를 좀 다르게 씁니다. 용어를 구분하기 위해서. 자, 관리계획은 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수립이란 말 대신에 무슨 말을 쓰냐면은 입안한다라고. 입안. 그 다음에 승인이란 말 대신에 결정한다라고 합니다. 결정. 이렇게. 그러니까 똑같은 말인데 구속력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요 용어를 다르게 쓰는 겁니다. 그래서 봐,
용도 지역을 지정하는 절차는 관리 계획으로 하니까 용도 지역을 지정할 때는 입안 결정이라는 절차를 거쳐서 지정하는 겁니다. 기반 시설 설치할 때 입안 결정이라는 절차를 거쳐서 합니다. 여기 뭐 1월달에 가면 쓸 건데 고시까지 붙여서 써놓으면 입안 결정 고시. 이렇게 효력이 직접 발생하니까 계획 만들면 보여줘야 됩니다. 사람들한테. 내 땅에 진짜로 도로가 지나가는지 보여줘야 되니까 여기 고시라는 말이 붙습니다. 여기. 이렇게. 다른 것들도 다 보여주긴 보여줍니다. 당연히. 보여주긴 하는데 요거는 나중에 보면 되는데 일단 관리계획은 입안, 결정, 고시. 즉 다른 말로 하면은 용도지역이 지정되는 절차가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입안, 결정, 고시.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절차가 뭡니까? 입안, 결정, 고시. 지구단위 계획구역 어떻게 지정합니까? 입안, 결정, 고시. 입지, 규제, 최소구역 계획 어떻게 수립합니까? 입안, 결정, 고시. 다 이렇게 합니다. 저기 있는 6가지가. 이렇게 싹 다. 그래서 먼저 관리계획에서는 입안, 결정, 고시 어떻게 하는지 이 절차를 먼저 배웁니다. 먼저. 그래서 구속력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용어만 이렇게 달렸습니다. 구속력이 없는 계획들은 수립하고 승인한다라고 하고 구속력이 있는 계획은 입안, 수립 대신에 입안, 안을 세운다 이 말이죠. 안을. 우리가 이제 국회에서 법률을 만들 때 국회의원들이 대표 발의를 해가지고 10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서 발의를 합니다. 이거를. 그래서 법률 안을 제출한다. 법률 안을. 국회에다가 법률 안을 제출한다. 구속력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국회에서 법을 통과시킬 때 의결한다. 의결. 이게 의사, 결, 정의 줄임말이죠. 의사, 결정. 결정하는 겁니다. 결정. 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용어만 좀 달리 쓰는 겁니다. 똑같은 말인데. 그래서 광역도시계획, 기본계획은 수립하고 승인한다라고 하고 관리계획은 입안하고 결정, 고시한다라고 하시면 돼요. 입안하고 결정, 고시. 요까지만 하시면 돼요. 요까지만. 그래서 요까지 이제 계획 만드는 절차를 배우고 나면은 그 뒤에 나오는 게 이제 용도 지역이 뭔지, 용도 지역, 지구, 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절차를 먼저 배웠으니까 그 뒤에 이제 용도 지역, 지구, 구역이 뭔지 하나하나를 배우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관리 계획을 통해서 구체화된 내용들, 기반시설, 그 다음에 개발사업 정비사업은 개발법 정비법에서 배울 거고 지구 단위 계획 이런 것들이 뭔지를 배우고 나면은 요까지가 이제 계획 규제. 요까지.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요까지 이제 계획 규제를 했으니까 뒤에 후에 우리나라 국토를 이용하는 것을 규제합니다. 이용 규제. 그 이용하는 행위를 개발행위라고 부르고 이 개발행위를 할 때는 지 마음대로 하면 안 되고 규제를 받으면서 한다. 규제. 그 규제의 형태가 뭐냐면은 허가를 받고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 묶어서 이 제목이 개발행위 허가 이렇게 개발행위 허가. 이렇게. 그래서 국계법은 크게 계획이랑 이용 두 가지로 나뉘고 계획에는 광역도시계획, 도시군계획. 도시군계획은 다시 둘로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관리계획. 그 다음에 도시군 관리계획을 통해서 구체화한다라고 했으니까 그럼 뭘 구체화하는데? 라고 하면은 요 6가지. 6가지가 관리계획을 통해서 구체화된 내용. 그 다음에 구체화된 내용까지 배우고 나면은 뒤에 우리나라 국토를 이용하는 행위를 배우는데 그 제목이 개발행위 허가입니다. 개발행위 허가. 사람들이 수업하다 보면은 막 체계가 안 잡힌다. 체계가. 저는 항상 체계적으로 하면 이게 국계법의 목차입니다. 이게 국계법의 목차인데 8월 달까지 국계법 수업할 때마다 이거 다 쓸 겁니다. 항상 매일 아침에 와가지고 이걸 쓰고 있죠. 한 3월 달쯤 되면은 다 외웠다고 뒤에서 핸드폰하고 잡담하고 이러는데 뒤에 보면서 씁니다. 이제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기서 제가 이제 여기까지 설명드린 게 여기까지 한 겁니다. 관리계획 수립하는 절차. 그 다음에 이제 10분 쉬었다가 여기서부터 하겠죠. 용도지역부터. 그 다음에 요거 배우고 나면 용도지구하고, 그 다음에 용도구역하고, 기반시설하고, 요런 순서대로 수업을 할 겁니다. 요 순서대로. 그 다음에 요 이제 국계법이 끝나고 나면 개발법에 가겠죠. 개발법 가면은 도시개발법 써놓고 도시개발사업을 하는 절차를 여기다 쫙 쓸 겁니다. 그걸 항상 써놓고 수업을 합니다. 항상. 그러니까 항상 목차 이거 맨날 쓴다고 뭐 우습게 볼 게 아니라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이렇게 따로 이렇게 무슨 자료 막 이렇게 봐가지고 체계를 잡는다고 뭐 체계도니 뭐니 이거 해가지고 보는 거 아닙니다. 그냥 수업을 항상 이렇게 하는 겁니다. 목차 써놓고 이렇게 어디 하는지 항상 기억하시면서 이렇게 따라오시면 됩니다. 그 대신 요거 한 거 구분한 거 추상적인 계획은 수립, 승인, 관리 계획은 입안, 결정, 고시, 즉 밑에 있는 것들 6가지를 하는 절차가 다 입안, 결정, 고시라는 절차를 거쳐서 합니다. 그 다음에 관리 계획 안에는 내용들이 좀 많긴 한데 요거는 1, 2월 때 가서 할 겁니다. 요까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추상적인 계획으로부터 지침을 받아서 구체화시키는 내용이 관리 계획. 그 다음에
관리 계획을 통해서 구체화되야 되는 내용이 6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첫 번째가 용도 지역입니다. 용도 지역. 여기 보시면은 페이지는 152페이지부터 나오죠. 용도 지역, 지구, 구역, 제도. 이렇게. 이거는 10분 쉬었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